공수처와 경찰이 이르면 내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다시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호처 수뇌부 체포와 대규모 인력 투입으로 저지선을 뚫겠다는 방침인데 윤 대통령 측도 경찰 체포를 언급하는 등 물리적 충돌이 우려됩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나 방문 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 모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외환죄 등을 제외한 자체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격 조사에 들어간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다음 주 청문회에 윤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국회 현안 질의에서 미흡한 조류 충돌 대책과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콘크리트 둔덕 설치가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로 살얼음으로 인해 서울-문산-고속도로를 비롯한 곳곳에서 대규모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에는 영하권 추위와 함께 최고 5cm의 눈이 예보됐습니다.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이 이기흥 현 회장의 3선을 저지하고 새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되는 대이변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집행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호처 진압 방식 등을 막판 점검하고 투입 인원들에게는 출동 대기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먼저 이현정 기자입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준비를 사실상 마치고 이르면 내일 새벽 실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와 북부 등 수도권 4개 경찰청 소속 형사기동대장과 마약범죄수사대장 등 총경급 간부들을 소집해 세 번째 회의를 열고 막판 점검에 나섰습니다. 여기에는 경찰뿐 아니라 공수처 부장급 검사와 평검사 등 6명 정도가 함께 참석해 영장 집행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경호처 직원 진압 방법과 장애물 제거 계획 등 실무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오후에는 수도권 4개 경찰청 광역수사단의 동원 대상 소집과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출동 대기 명령을 내린 건데 일반적으로 경찰은 대규모 체포작전 개시 24시간 전 각자 역할 등 필요한 사항을 전파합니다. 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소식에 대통령 관저 일대 긴장감은 한층 고조됐습니다.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은 즉각 체포와 체포 무효라는 상반된 구호를 외치며 맞섰고 일부에서는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공조본의 두 번째 영장 집행 시도가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 속에 수사기관과 경호처, 집회 참가자 사이 물리적 충돌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2차 영장 집행을 앞두고 겹겹이 저지선을 구축하면서 대비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인원을 동원한 장기전까지 불사하며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윤홍성 기자입니다. 굳게 닫힌 철문을 뚫고 경찰관들이 뛰어 올라갑니다. 하지만 버스를 비롯한 차량과 경호처 직원들의 가로막힙니다. 당시 경호처는 1차, 2차, 3차 저지선을 구축하고 이내 장벽을 세워 경찰과 공수처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아냈습니다. 1차 영장 집행 이후 경호처는 방어벽을 더 강화했습니다. 겹겹이 차벽을 쌓고 원형 철조망을 친 데 이어 문에는 쇠사슬까지 걸어 잠갔습니다. 경찰은 경호처의 저지선을 뚫기 위해 수차례 관저 인근을 답사하는 등 방안을 고심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인해 전술입니다. 1차 집행 당시 150여 명의 7배가 넘는 수도권 4개 경찰청 일선 형사 1000여 명을 투입합니다. 4인 1조로 적극 체증하면서 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하는 지휘부부터 먼저 체포할 예정입니다.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을 한 명 한 명 끌어내
분산 호송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투입 인원들에게 방한용품부터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까지 2박 3일 장기전에 대비한 준비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형 철조망을 넘어갈 때 사용할 이불 등 장애물을 무력화하기 위한 준비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호처의 저지선을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나 방문 조사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런 조율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공수처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른 아침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처지를 고성낙일, 외딴성에 해가 기울고 있는 상황에 비유하며 자유민주주의공화국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서는 남미의 마약 갱단을 다루듯 국가 원수를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경호처 간 충돌이 가장 우려된다며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나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나 변호인단과는 상의한 건 아니라며 상식선에서 제안한 거라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여러 방안을 제안한 정도로 받아들인다면서도 공수처와 이를 조율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사가 충분하면 기소를 할 것이고 조사가 부족하면 증거 확보가 충분치 못하면 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공수처 역시 윤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변호인단 요청도 없었다며 고려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의 대국민 호소문과 관련해 여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지만 야당은 윤 대통령 스스로가 마약 갱단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며 스스로 걸어 나오도록 하는 게 비서실장 역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이처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정진석 실장의 중재안도 거절하면서 수사기관과의 대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불법 수사를 부각시키며 재판까지 고려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명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두 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구속영장 청구와 불구속 기소에 방어선을 쳤습니다. 한 발 물러섰다고 자평했지만 불법 수사 주장을 훼손하지 않고 영장 집행 저지 명분을 살리는 카드였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제3의 장소나 방문조사 중재안이 단칼에 막힌 것도 이런 기조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중재가 성사돼 윤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다면 당장 체포 가능성은 낮출 수 있습니다. 대신 수사기관과 조율을 했다는 뜻인 만큼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법적 근거 없이 불법으로 수사한다는 논리에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건 이후 재판까지 염두에 둔 장기전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서울중앙지법을 통한 절차를 강조하면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서 수사권 논란을 판단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앞으로의 전략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직권남용에 대한 범죄, 관련 범죄 수사로 수사권이 있다고 검찰에서는 그 당시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거는 판단을 안 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은 특례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차원이라고 주장하며 지지층을 겨냥하지만 변호인단은 대통령 신분을 이용해 고도의 법적 다툼을 준비하는 셈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 경호처를 둘러싼 여론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체포에 협조하면 선처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위법한 영장 집행에 대한 대응은 정당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공조수사본부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 경호처의 결속력을 흔드는 데 주력했습니다. 공수처는 경고성 공문을 통해 경호처 지휘부를 강하게 압박하면서도
직원들을 상대로는 집행을 막으라는 명령에 불복해도 법적인 피해는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역시 체포에 협조한다면 선처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도 대대적인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경호처 경호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관저에 침입하는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법적 근거도 설명했는데 경호처 공무원은 업무 수행 중 인지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이 전제돼야 된다는 것과 영장 제시 없이 담장을 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어 경찰을 향해 공수처의 사냥개가 됐다며 비난을 쏟아냈고 명령을 거부해야 하는 건 오히려 불법적인 명령을 받은 경찰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법률자문인 석동현 변호사는 추후 경호처 직원 등을 변호할 변호사를 모집하고 이를 위한 후원금 모금도 시작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2차 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치권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유혈 충돌이 우려된다며 영장 집행 중단을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영장에 협조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하며 영장 집행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자체적인 특검법도 발의하기로 한 만큼 여야 협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면서 유혈 사태 발생 시엔 공수처와 민주당이 책임을 피하기 힘들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체포를 위해 국가의 공권력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 국격의 추락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영장 집행에 협조하면 충돌도 없다며 안전을 운운하는 건 체포를 막으려는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받아쳤습니다. 오히려 경호처에 협조 지시를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태도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면 불법을 조장하고 방임한 최상목 대행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여야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국민 호소문을 두고도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여당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방안 등을 거론한 정 실장의 제안이 옳다며 불구속 수사에 무게를 실었고 불구속으로 임의 수사를 하는 게 가장 옳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그 부분을 주장을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불응해 결국 영장까지 발부된 것 아니냐면서 신속히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3차례나 출석을 불응을 했고 그래서 수사기관에 체포영장을 신청을 한 거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기관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 게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두고 정치권의 날선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체포 여부에 따라 전국은 또 한 번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커서 여야 모두 여론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관계자는 지난 6일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 당시 모였던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시 관저에 집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적어도 30여 명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관저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한 여당 의원은 계엄의 잘잘못을 차치하더라도 공수처의 위법적 영장 집행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냐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이었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4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이 낸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은 4분 만에 끝났습니다.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그때도 나오지 않으면 골석 재판도 가능하다고 정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다음 기일부터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변론 절차가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 측이 하루 전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다른 재판관 7명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됐습니다. 5차례 변론 기일의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의견을 듣지 않고 일괄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제기된 이의 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별다른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월권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 재판의 공정성을 그리고 중립성을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회 측은 첫 기일을 앞두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성관이 CCTV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1차 우선으로 신청한 분 5명이라는 거고 나머지 증인들 철회하거나 그럴 건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로 예정된 2차 변론 기일부터는 양측의 법리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군을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구속 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계엄 사태 핵심 인물들이 출석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에 열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추진하는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 혐의를 겨냥해 군의 정당한 활동을 북풍으로 왜곡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북한으로 날리는 풍선들이 북한에서 이탈한 국민들이 와서 하는 것이지 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닌데 이것도 전부 다 북풍 기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엄 이후 미복귀한 HID 블랙 요원이 있다는 등 야당이 가짜뉴스를 남발했다는 주장과 함께 국정조사 자료 제출 과정에서 우리 군의 편제가 유출될 수 있다며 보안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들이 이런 국회 국정조사 이런 과정에서 지금 난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잡는 것도 반면 야당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파견된 공수부대가 불출한 탄약만 18만 발 이상이었다며 계엄 당시 군이 적극적으로 동원됐다고 질타했습니다. 18만 발 이상을 출동을 대기시켰어요. 이거 서울을 제2의 강주로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1년 전부터 이미 군인들과 군 골프장에서 계엄을 모의한 거 아니냐며 골프장 이용 내용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오로지 한 일은 골프장에서 계엄 모의, 관저에서의 만찬 계엄 모의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조특위는 오는 22일 열릴 1차 청문회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70여 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의결 과정에서 여당은 대통령의 증인 채택은 국격을 떨어뜨린다며 반대했고 야당은 내란이야말로 국격을 떨어뜨린 거라며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외환죄 등을 뺀 자체 특검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야당 특검 법안에서 독소 조항을 걷어내고 수사 규모와 기간도 축소하겠다는 건데요. 민주당은 구체적인 법안을 발의해야 논의가 가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야당의 내란 특검법을 위헌적인 악법으로 규정했던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을 드러낸 자체 특검법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에서 외환과 내란 선전 선동 혐의, 그리고 민주당이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을 빼기로 했습니다. 법안 명칭 역시 유죄 예단을 막는 차원에서 내란이 아닌 계엄 특검으로 순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 추천 방식 역시 대법원장의 추천권을 주는 기존 야당 법안에 법원 행정처장과 한국법학교수 회장 등으로 추천 주체를 넓혔습니다. 수사 기간과 인력을 줄이고 피의 사실 바탕 여론전 우려가 제기된 언론 브리핑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 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줄곧 특검에 부정적이었던 여당이 자체 법안을 고안한 건
더는 민주당의 공세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도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여기에 재표결에서 여당 내 8명만 찬성표를 던지면 야당 발의 특검법이 통과되는 만큼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여당으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민주당은 일단 말이 아닌 특검법안 발의가 협의 시작의 전제 조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안 발의가 빠를수록 논의도 빨라질 거라며 오는 16일 본회의 처리도 가능하다고 여당의 빠른 이행을 압박했습니다. 동시에 이번 특검법 여당안 발의가 시간 끌기 전략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직은 제대로 된 발의안이 없는 겁니다. 그죠? 특검에 대한 일종의 제안 정도인데 이 제안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으로 발의하고 난 이후에 논의가 가능합니다. 일각에선 외환죄를 뺀 형태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거론하지만 수사 대상은 물론 수사 기관과 운영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이 큰 상황이라 협상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신경민 전 새로운 미래 책임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볼 텐데요. 먼저 오늘 아침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 대통령의 자기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대국민 호소문을 냈습니다. 한번 이 내용부터 한번 보면은요. 오늘 아침 한 6시 10분쯤에 호소문을 냈는데 국가기관 정면 충돌을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직접 호소드린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대통령실을 마치 마약 깽단 다루듯이 몰아붙여서 그리고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실도 지금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제3의 장소 또는 방문조사도 검토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이었을까요? 이제 아침 일찍 호소문을 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호소문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정진석 비서실장의 얘기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해라. 이것을 조금 더 부드럽게 저는 호소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소를 하려면 수사 또는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조사 방식은 관저 방문해서 하든지 아니면 제3의 장소를 합의해서 조사하자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사실 정진석 실장은 속내를 이제 내비친 건데 전에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 분노가 너무 커서 차마 얘기를 못했던 것을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또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고 또 국민 분노가 다소 완화됐다 이런 평가를 하고 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요구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상당히 이제 낮에 논란이 되니까 윤 대통령과 상의한 건 아니고 상식선에서 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군요. 글쎄 뭐 상의했겠죠. 상의했다고 보시나요? 적어도 뭐 얘기라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뭐 얘기를 쭉 들어보면 지금 한남 대첩이 임박한 거 아니겠어요? 한남동 대첩은 사실은 정말로 국격을 상실시키는, 추락시키는 거의 추락이 아니고 아니면 국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큰 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어나서 안 된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거고요. 마약 갱단 다루듯이 대통령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약 갱단처럼 한남동에다가 옹벽을 구축한 것이 누군가요? 이것부터 지금 얘기를 해야 되고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윤 대통령만큼 자기 방어권 보장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수사 단계 아니에요. 근데 수사 1, 2, 3차 소환도 다 불법이라고 그러면서 걷어차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체포영장이 나온 거예요.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체포영장도 벌써 1월 3일 날 한번 걷어찬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자기 방어권을 철저하게 구사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금 사표를 여러 번 냈는데도 이분이 지금도 출근을 한다는 게 저는 좀 믿어지지가 않고요. 예. 또 하나는 오늘 이 내용을 얘기하려고 그러면은요. 1, 2, 3차 소환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했어야죠. 그건 갑자기 자다가 봉창 뜯는 식으로 이제 그것도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점에 와가지고 뭐 마약갱단 취급하듯이 하지 말아달라, 방어권을 보장해달라, 제3의 장소도 좋다. 이건 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예. 이게 메아리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예. 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이제 사전에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적어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정 실장의 호소문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상의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갑근 변호사의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제3의 장소에 대해서 조사 가능성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과 상의가 없던 부분이고, 정진석 실장께서는 어쨌든 국가기관의 충돌, 물리적 불상사 이런 부분을 우려하셔서 나름 고민하시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제3의 장소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조사가 충분하면 기소를 할 것이고, 조사가 부족하면 증거 확보가 충분치 못하면 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네. 신 의원님, 일단 윤 변호사는 그런 적이 없다고 지금 강조를 하네요. 윤 변호사하고야 얘기했겠습니까? 했을 것 같지가 않고요. 예. 지금 자꾸 저 얘기를 하는데 불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수사권도 공수처에 없다.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에 영장 발부권도 없다. 그래서 불법한 수사고 불법한 영장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는 게 지금 윤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내일 뭐 새벽이 될지 뭐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차 영장 기일이 언제인지도 지금 분명하지 않잖아요. 아마 그 연휴를 전후해서까지가 되는 걸로 지금 되는 건데, 2차 영장 집행을 이번 주에 하지 않으면 지금 안 되는 상황에 공수처와 경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임박한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이 영장 집행도 무의로 돌아간다고 그러면은 정말로 윤 대통령은 마약갱단이라고 비난을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가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 측이 이렇게 부인을 하고 또 제3의 장소, 방문 조사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한 적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 지나간 얘기가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지난번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불구속 수사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소통하거나 공감하지 않더라도 정진석 실장의 이번 호소문은 충분히 나올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신 의원님께서 왜 출근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사의 표명한 적이 있죠. 그런데 차상목 권한대행이 사의를 반려했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엄연히 현직 대통령이다. 그래서 당연히 정진석 실장은 본인의 직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최상목 대행에 대한 보좌 업무를 해야 되고, 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용산 대통령실을 관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굳이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저는 공수처가 끝까지 수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수사 역량도 없고 또 정말 의지가 있는지, 또 실제로 공수처 보면요, 검사 출신 검사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사 역량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1차 영장 때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그리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체포쇼를 벌인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내일 새벽에도 다시 한다는데 저는 이거 내일 또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차 체포쇼에 불과할 거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저도 이제 대략 이게 설 연휴 직전까지로 2차 체포영장 시한이 이렇게 연장될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설 연휴 때 여론이 어떻게 흐를 거냐, 저는 이것에 따라서
설 연휴 직후에 3차 영장 체포 시도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전 지금이라도 공수처가 스타일 국이겠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다가 의뢰하고 거기서 서울중앙지법에다 영장을 청구해서 원칙대로 하면 되죠. 왜 굳이 편법으로 그렇게 하느냐. 저는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영장 시한이 알려지기를 설 연휴 전까지로 이제 지금 알려졌던 이제 그 말씀이었고 그렇게 알려져 그래서 있습니다. 그 전에 어쨌든 뭐 집행 시도하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말씀하셨고 이후에 3차 신청을 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이셨는데 오늘 그렇지 않아도 경찰하고 공수처가 경호처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3자 회동이 있었는데 여기서 경호처에 이제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해서 이제 협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별 소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경호처가 들어오는 사람들 인적사항, 방문 목적 등 정리해달라. 이렇게 이제 공문을 다시 보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받아들이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좀 애매하긴 하죠. 근데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경호처가 지금 혼자 있는 거고요. 군하고 경찰은 여기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 지난번 1차 때하고 비슷한 상황인 건데 그것이 지금 서류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경호처가 그러면은 그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까지 다 나와서 그 경호 업무를 할 거냐라는 게 지금 내일이 아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되면은 1차 저지선부터 굉장히 시끄러운 충돌이 있게 되고 여기서 무슨 일이 있게 될지를 지금 전혀 모르는 거죠. 이게 지금 무슨 국가 망신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수사권이 있니 없니, 영장 발부권이 있니 없니를 가지고 대통령 측이 따지고 있는데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 받아보면 알 거 아닙니까?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은 지금 맞는 거예요. 조사를 받아야 구속 기소를 하건 불구속 기소를 하건 결론이 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사를 하다가 보면 공수처만 조사를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조사가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영장 발부권이 있니 없니 서부지법이 되니 안 되니 그러는데 일단 영장이 나왔습니다. 그 영장이 나오면은 그게 서부지법에서 나왔건 제주지법에서 나왔건 영장은 영장입니다. 사법부가 낸 겁니다. 그러면 군소리 하지 말고 영장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대통령이 된 사람의 의무사항에 해당합니다. 이 모든 논란은 사실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 아니겠어요? 또 하나 이 모든 논란은 특검법 이전에 권한대행이 이걸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권한대행이 저렇게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면 그 권한대행은 뭐 하는 권한대행입니까? 무력 충돌은 안 된다. 무력 충돌이 안 된다는 얘기만 주문처럼 외우고 있으면 그게 되나요? 지금 그게 경호처건 경찰이건 공수처건 다 권한대행이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지금 비서실장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서실장이 뭐 하는 비서실장입니까? 비서실장, 권한대행, 경호처장 그리고 여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수사상의 혼란, 영장 집행의 혼란을 이걸 교통정리해줘야죠. 알겠습니다.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2차 집행 시도는 일단은 내일 새벽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이 일단 경찰에서는 수도권 광역수사단 등의 출동 대기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오늘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요. 공조수사본부, 경찰하고 이제 공수처 여기서 55 경비단 이게 이제 군이죠. 수방사죠. 수방사. 수방사가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조금 전에 국방부에서 이게 사실과 다르다라고 그랬습니다. 마치 이제 승인했다고 그러면은 마치 자동으로 문이 열릴 것처럼 그렇게들 인식을 했으나 아니다라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일단 이제 관저 경비는 3중 체계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맨 외곽을 경비하는 게 수도방위 사령부의 55 경비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입문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게 경찰의 101 경비대 또는 202 경비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안에 이제 근접 경우는 경호처가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공수처가
55경비단, 그러니까 수방사 55경비단이 정문 출입을 승인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공수처에서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반박을 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거를 조금만 더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국방부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 수사협조 요청하신 지역은 뭐 군사시설 보호지역이고 국가 보안시설이고 해서 우리 기관이 단독으로 그러니까 우리 기관이라는 것은 이제 국방부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을 하는 것은 제한이 된다. 그래서 대통령 경호처가 추가적인 출입 승인을 해야 된다. 그게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중 경호지만 경호처가 다 지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방사 55경비단 그리고 경찰 101 경비대, 202 경비대 이런 것들을 다 지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지휘권은 수방사한테 있는 게 아니고요. 관저나 용산 대통령실에 파견된 그런 경호 인력에 대한 지휘권은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체포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법률 체계는 일반법이 있고 일반법 위에 특별법이나 특검법이 있고 특검법이나 특별법 위에 헌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동시에 세 가지 법들이 이제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데 어차피 윤 대통령 체포에도 제가 이런 표현 쓰면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정말 대한민국 최대의 골칫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공수처가 과천에 있단 말이죠. 그럼 윤 대통령 체포해서 과천까지 압송을 해야 됩니다. 48시간 안에 조사를 해서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면 그러니까 돌려보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굳이 체포해서 실익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포를 해서 구속 기소를 한다 치더라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빨리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끝나야 되는 거고 현재 윤 대통령은 관저에 사실상 감금된 상태다. 체포된 상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굳이 이걸 갖고 왜 체포를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 헌법 84조가요. 내란하고 외환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돼 있냐면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사항으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이걸 거꾸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기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란이나 외환죄는. 여기에 구속 얘기도 없고 체포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불구속 기소를 하려면 조사를 해야 되죠. 그거는 공수처하고 경호처가 협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결단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엄 소장님의 그 걱정은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건요 수사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요. 그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느 법이 우선이냐 하는 것은 경호법이 우선인지 형사소송법에 기초한 형법에 기초한 구속영장이 우선인지는 사실은 뭐 판단을 받아봐야 되지만 우리가 상식으로 보면은요 구속영장이 먼저입니다. 그건 판사가 발부한 영장.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걱정하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우발적인 충돌이 있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제 엄 소장께서 지금 윤 대통령이 사실상 감금된 상태다 관저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사실 정진석 실장도 고성낙일이라는 그 사자성어를 그걸 썼습니다. 썼더라고요. 외로운 성에 해가 기울고 있다.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건 본인이 자초한 거니까 그건 뭐 본인이 뭐 자업자득으로 그건 사겨야죠. 이건 자업자득이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12.3이라는 것은 형법전에서 잠자고 있는 내란죄를 깨운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법을 다뤄온 사람들도 이 법이 살아서 움직이게 된 것은 지금 굉장히 오래간만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깨운 거예요. 그건 윤 대통령이 스스로 한 일이고 스스로 한 일에 대해서는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서 이건 수사를 받고 그 전에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지금 기소가 되든지 말든지 그리고 탄핵이라는 절차는 징계 절차니까 또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윤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고성낙일이 아니고 별일이 돼도 이것은 본인이 알아서 책임을 져야 될 일입니다. 어쨌든 뭐 진짜 엄 소장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이제 별개로 경찰하고 공수처는 지금 일단 집행을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일단 그 경호처 안에서도 이제 강경파, 온건파가 있었는데 온건파인 처장은 지금 이제 경찰 수사에 조사에 지금 협조를 하고 있고 김성훈 차장한테는 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또 그 안에 또 강경파들이 여럿이 있는데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내일 이제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또 체포영장이 이 차장에 대한 집행도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내부적으로 상당히 이제 동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경호처 직원들이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철학이나 비전을 공유한 그런 정치인들이 아니고 단순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저는 하위직으로 갈수록 동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박존준 전 경호처장이 책임을 지고 이제 경찰에 출석했다가 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경호처 고위 간부들이 아마도 단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김성훈 차장 직무대행도 지금 이제 체포영장 발부가 돼 있지만 어느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공수처가 내일 새벽에 관저에 진입해서 김성훈 차장을 체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광호 본부장, 그리고 이제 이광호 본부장 다음으로 또 김신 가족부장, 이런 식으로 저는 그러니까 장렬히 산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략을, 시나리오를 마련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이제 자기 희생을 통해서 공수처, 이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기강을 가능하면 이제 좀 멀리 유지하겠다, 이제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 전까지는 경호처가 완전히 와해되거나 무너질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고요. 설 연휴 이후가 문제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내일,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만약 내일 집행이 된다면 오히려 경호처 직원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읽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내부 기강을 다잡게 하고 또 이광호 본부장이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관저 경비에 나서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공수처장에 이어서 오동 공수처장이요. 오늘 경찰청장 대행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누구든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발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스스로 백골단을 자처하는 단체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입니까, 아닙니까? 현행범이 맞습니다. 현행범을 경찰이 눈앞에서 목도하면,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체포 저지를 천명하고 가서 관저 앞에 서 있었어요. 정말 평소에는 제가 존경했던 의원님들조차도, 제 앞에 계신 의원님조차도 체포 저지를 외치며 그 앞에 있었습니다. 실제 체포 저지를 하진 않았지만 만약에 영장 집행을 할 때 이분들이 다시 가서 체포 저지 행동을 한다면 이 역시 현행범이죠. 체포 저지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현행범이 될 수 있습니다.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누구든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이 지난 6일 날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있을 마지막 집행 유효 날짜였죠, 6일이. 그렇죠. 3일 날 집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날도 한 40여 명이 이제 관저로 몰려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한 30여 명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지금으로 봐서는 비슷한 규모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저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죠. 그리고 제 얘기도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지금 몇 번째 나온 얘기고요. 저렇게 물어보면 저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직무정지된 피의자, 그것도 내란 혐의의 피의자 대통령을 영장이 발부가 된 대통령을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편을 든다 그러면은 경찰의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은 없을 거예요. 계속해서 영장 집행을 방해를 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곤란한 모습들,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나오겠지만 이런 모습을 나오게 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한대행의 책임이 큽니다. 권한대행이 이것을 일소에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권한대행의 힘입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이 그러지는 않고 3일 날에도 상당히 비겁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까지도 권한대행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법이 우선하냐 하는 것은 이건 법률 상식적으로 봐서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건 정식으로 발부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우선입니다. 이건 법의 기초고 법의 상식입니다.
지난 6일 날 이제 관저에 국민의힘 의원들 모였을 때도 이제 상당히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었고, 지금 보면은 경찰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다고 하는 상황에서 2차 집행 때도 과연 진짜 지금 얘기대로 30여 명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30여 명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가 과거랑 조금 달라졌습니다. 1월 초보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해 12월 27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하고, 그리고 1월 초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이어지면서 보수층 결집이 지금 극대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월 11일 날 사과를 거부하면서 굉장히 그 보수 여권의 차기 주자로 깜짝 등장했거든요. 이러면서 이게 그 보수 여권에서는 의원들뿐만 아니고 차기 주자들까지 김문수 장관 마케팅에 열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내일 새벽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 시도를 한다면 40여 명 이상 이제 그 관저로 몰려가서 저는 그 체포영장을 막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끌려 나가거나 뭐 체포되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수할 자세가 돼 있지 않나,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관저에서요, 윤 대통령이 산책하는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 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의도된 모습으로 보시나요? 왜냐하면은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지금 그 관저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모를 리가 없고요. 그 어느 정도에 나오면은 모든 언론사들의 카메라에 찍힌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의 모습도 모습이지만은 그 순찰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 배낭 메고 하는 건데 그 배낭이 바로 소총을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특수 제작된 배낭이거든요. 그것도 의도된 거라고 보시죠? 네, 그것도 다 의도된 거고요. 그 배낭이 어느 회사에 무슨 용도의 제품인지는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것들이 다 지금 의도된 어떤 쇼에 가까운 뭐 그런 과시, 어떤 보여주기 뭐 이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의도된 거라면 그게 어떤 메시지라고 보십니까? 네, 이번 사진뿐만 아니고 일주일 전에도 한번 노출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도피했다, 이런 이제 가짜 뉴스가 도니까 의도적으로 일부 어떤 언론사의 그 사진에 이제 포착이 돼갖고 뭐 고소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그 제주항공 참사 일어났을 때도 SNS에 메시지를 냈어요. 엊그저께 LA 산불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또 냈죠. 그래서 이런 그 윤 대통령의 행보는 좀 평상심을 회복하면서 이게 보수 결집 행보를 좀 넓히는 의도다. 또 이것들을 통해서 이게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서 이게 공수처의 체포 시도라든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내란 특검법 요 얘기를 해보겠는데, 계엄 특검법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 내란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니까 오늘 여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내놨는데 이름을 비상계엄 특검법으로 붙이고 이걸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발의한 건 아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의 내란 외환 특검법은 유언적인 조항, 독소 조항이 너무 많은 악법입니다. 이러한 무소불위의 특검법이 통과되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헌법 파괴적인 특검법을 막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유언적 독소 조항을 제거한 우리 당의 특검법을 제출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만큼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유언적인 내란 애완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법적인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당과 특검법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등 그 야당이 내놓은 내란 특검법, 그 대안으로 계엄 특검법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일단 조금 나왔죠. 네, 대략 나와 있는데요. 일단 외환죄를 뺀 것이 가장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선전선동, 내란 관련, 그러니까 가짜 뉴스까지 조사하는 거는 빼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한도
민주당 내란 특검법은 최장 150일인데 국민의힘은 110일. 그리고 이제 인력도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나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대로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요.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리면 대략 그 4개월에서 5개월 후에 열리는데 이 조기 대선 기간 내내 내란 특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불합리한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독소 조항을 없앤 그런 특검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걸로 이제 민주당하고 협의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이고 민주당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는 했습니다. 발의한다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논의해야죠. 논의해야 되고 논의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문제는요. 지금 프레임 전쟁을 자꾸 하는데 지금 문제는 국힘당이 자꾸 윤 대통령의 편에 서려고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걸 버리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자꾸 지금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 윤 대통령 편에서 어떻게 하면은 윤 대통령을 도와줄 수 있을까를 지금 열심히 생각하는 거예요. 여당이면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선에서 끊어주는 것이 국힘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국힘당이 살아나가야 될 전술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지율이 뭐 민주당하고 많이 비슷비슷해졌다고 그래서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양과 질을 좀 잘 따져봐야 됩니다.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힘당이 올라간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이익이다. 반사이익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국가와 이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국힘당이 잘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프레임 전쟁을 하고 이럴 때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12월 3일 사건은 이보다 더 큰 사건을 최근에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큰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지난 특검보다도 자꾸 줄이고 어떻게 하면 짧게 해보고 이러려고 노력을 하는 건요. 국민들이 바라볼 때 바른 입장이 아닙니다. 지금 국힘당이 저는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협상은 해야 되고요. 내란 특검법을 지금까지도 지금 한 달 반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통과시키지 못하고 이걸 다시 논의해야 되고 또 국회가 토론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은 이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앞서서 보셨듯이 내란 특검법과 지금 계엄 특검법이 지금 많이 그 내용상 간극이 큰 상황인데 민주당이 지금 목요일 날 본회의에 이걸 상정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 안에 이 합의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협의는 해보겠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그런 의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상설특검법도 통과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내란특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여야가 정말 협의하려면 저는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가능하면 빨리 끝내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계엄 사태 이 문제는 사실상 수사가 거의 다 끝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보완 조사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빼고는 사실상 다 마무리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왜 150일씩 해야 됩니까? 저는 60일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민주당이 열린 마음으로 협의하겠다면 저는 협의가 가능하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걸 이제 그 조기 대선에 악용하려고 선거 내내 이거 갖고 선거 치르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협의에 나선다면 협의가 안 됩니다. 일단은 뭐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이걸 발의를 하면 그때 논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발의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한번 또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신경민 전 새로운 미래 책임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권한대행을 맡은 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설 명절 민생 살리기 차원에서 1월 27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2019년 후반기에 도입된 이후 수업료와 입학금 등을 충당하는 예산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47.5%씩 부담해왔습니다. 이 정부 지원안이 담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은 2024년까지만 유효하다는 특례 조항을 뒀는데 지난해 말 이를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재석 289인 중 찬성 181인, 반대 107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핵심 쟁점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교육청들 예산만으로 무상교육비 충당이 가능하냐는 건데 국민의힘은 교육청 예산이 늘어난 만큼 국비 지원 연장이 필요 없다. 민주당은 다른 교육 사업이 늘어나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법률안에 세 번째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올해 지방교육재정을 3.4조 원 늘리는 만큼 지역에서 부담할 여력이 생겼고 경기 침체 상황에서 국고를 과도하게 쓰게 되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거란 이유였습니다.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영을 어렵게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설 민생 대책 차원에서 오는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엿새 연휴에서 국내 여행을 비롯한 소비 활동으로 내수 살리기에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국무회의 직전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규탄하는 발언도 내놨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 고양시 서울문산고속도로와 또 자유로에서 차량 40여 대가 미끄러져 추돌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시내 도로 곳곳에서도 차량이 살얼음에 미끄러지면서 출근길 교통이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새벽 5시 50분쯤 경기 고양시 성사동 서울 문산고속도로 고양남 분기점 요금소 인근에서 문산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 43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도로 한쪽에 사고 차량들이 줄지어 있고 도로는 통제됐습니다. 밤사이 내린 눈비가 얼어붙으면서 도로 위 살얼음, 이른바 블랙 아이스가 생겼던 걸로 보입니다. 13명이 다쳤는데 1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1시간쯤 뒤 같은 도로에서 또 한 번 차량 18대가 줄줄이 들이받았습니다.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연달아 대형 사고가 발생한 출근길은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자유로 파주 방향 구산나들목 인근에서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곳곳에서 차들이 2대, 3대, 6대씩 들이받아 모두 44대가 도로 위에서 엉켰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를 몰던 40대 남성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내 곳곳에서도 블랙아이스가 원인으로 보이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기 김포시 월곶면의 한 도로에서 달리던 5톤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트럭 운전자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기 안산시에서도 차 11대가 들이받는 사고가 나 1명이 다쳤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오늘 오전 6시 10분쯤 서울 노원구 월계역 인근 지하차도에서 차량 18대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 1명이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밤사이 내린 눈, 비가 얼어붙으면서 지하차도 내 4곳에서 잇따라 추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도로에서 달리던 1톤 트럭이 차량 2대를 들이받고 인근 카페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 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밤사이 얼어붙은 도로에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추돌 사고는 모두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얇게 얼면서 생긴 이 블랙아이스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도로 위의 암살자라고도 불리는 블랙아이스, 왜 위험한지, 또 올바른 대처법은 무엇인지 전준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11월 강원도 원주에서 퇴근길 교통 대란을 불러온 차량 43대 연쇄 추돌 사고. 재작년 1월 경기도 포천에서 30여 명이 숨지거나 다친 차량 47대 연쇄 추돌 사고. 모두 블랙아이스가 원인으로 지목된 대형 교통사고입니다. 블랙아이스는 눈이 내린 뒤 녹았다가 밤새 다시 얼면서 도로 위에 얇게 만들어지는 검은 얼음을 말합니다. 눈으로는 잘 구분이 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될지도 알 수 없지만 일단 차량이 미끄러지면 연쇄 추돌 사고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반 눈길 사고보다 사망자 수가 많고 치사율도 높아서 도로 위의 암살자라고도 불립니다. 속도가 증가한 상태에서 핸들을 조작한다고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전도되거나 또는 전복되거나 또 앞차를 추돌하면서 치사율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심야 시간대나 이른 아침에 많이 발생합니다. 영하의 날씨보다는 영상 2, 3도 정도일 때가 더 위험합니다. 주로 그늘진 곳에 생기기 때문에 터널 출입구나 다리, 산간 도로 등을 지날 때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 YTN이 전문기관과 블랙아이스 위험성 실험을 한 결과 시속 40km로 주행할 때 제동거리가 16.7m로 일반 도로보다 2배 이상 길었습니다. 블랙아이스를 미리 알아차리지 못하고 미끄러질 경우엔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거나 핸들을 급격히 꺾지 말고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미리 결빙 교통사고가 잦은 구간을 확인하고 운행에 나서는 것도 좋은 예방법입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대기 정체와 스모그의 영향으로 이틀째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탁합니다. 눈, 비로 인해 젖은 길 때문에 곳곳에서 미끄럼 사고가 많이 나는데 내일은 또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뿌연 공기로 가득 찬 고속도로. 차선의 경계는 물론 주변 풍경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대기가 정체한 가운데 안개와 중국발 스모그까지 더해지면서 공기가 탁해진 건데 오늘 한때 경북과 인천 등 곳곳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을 넘을 정도로 대기질이 크게 악화했습니다. 시야가 나쁜 데다 눈비로 젖은 도로가 매우 미끄러워지면서 출근길에 넘어진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골목길을 걷다가 살짝 미끄러웠어요. 주머니에 손 넣으면 더 미끄러워질 것 같았어요. 아침에 한번 넘어질 뻔하긴 했는데 주머니에 손 넣고 가시는 분이 넘어지는 건 봤어요. 밤사이 지표면에 열이 빠져나가는 복사냉각 현상으로 도로 표면 온도가 크게 낮아지면서 젖어있던 도로가 언 겁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공기는 깨끗해지겠지만 낮 동안 녹았던 도로가 다시 얼어 미끄러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횡단보도 앞 경사면이 이렇게 젖어 있는 상태라면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살얼음이 져 눈에 보이지 않는 빙판길로 변합니다. 내일은 지난주 같은 강력한 한파는 아니겠지만 강원도와 경기 북동부에는 영하 12도 이하의 강추위가 예상돼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15일 수요일은 찬 북서풍이 불면서 중부 지역의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추위와 함께 내일과 모레 중서부 곳곳에는 1에서 5cm의 눈도 함께 내릴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제주항공여객기 참사의 최초 원인으로 지목되는 조류 충돌 위험에 대한 미흡한 대처가 국회 현안 질의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또 참사 피해를 키운 콘크리트 둔덕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보도에 최두희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첫 현안 질의가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 여당 의원들은 조류 서식지로 포위된 무안국제공항의 지리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무안 갯벌 습지 보호구역 면적을 약 2.7배나 오히려 늘렸습니다. 그야말로 멸종 위기의 철새들이 지금 낙원이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과연 이런 곳에 국제공항을 만드는 것이 옳은 건가라는 저는 좀 원천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현재 건설 중인 공항의 상당수가 철새 도래지라는 우려도 더해졌는데 조류 충돌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크게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운항 증가에 따른 조류 충돌 발생 건수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로 충돌 예방을 위한 본연적 퇴치 활동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어떤 방안을 그동안 마련해 오셨는지 좀. 무안공과 같은 예를 들면 특히 이제 남쪽 지방에 처세 도래지가 많고 그래서 그런 쪽에 더 많은 이 시설과 인력이 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주로 이제 비행 편수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류 퇴치 방식이 매우 낙후된 상태라는 지적에 국토부는 예방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로컬라이저 둔덕에 대한 날선 질의도 잇따랐습니다. 전체적으로 평평하게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공항을 짓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비용 문제 때문에 아예 이 자체를 매뉴얼을 뺀 게 아니냐 그런 의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공항이 설계되고 지어지고 운영되는 십수년의 기간 동안 국토부 그리고 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까지 이 모든 사람들의 무관심과 안일한 공항 관리가 이 사건을 만든 것은 저는 분명해 보입니다. 단단한 콘크리트 재질을 쓴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바람의 영향을 덜 받게 하려고 그런 것 같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로컬라이즈까지 사실은 비행기가 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해둔 것은 이게 이제 신호를 보내서 비행기의 이 각을 잡아주는 시설인데 무한한 바람이 세니까 바람의 영향을 덜 받게 하고 튼튼하게. 사고 여객기 블랙박스에서 마지막 4분 기록이 사라진 것과 관련해 관제탑 교신 기록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국토부는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 공항 활주로 인근에 콘크리트 둔덕을 설치한 건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활주로 인근 비상 대비 지역에 위험한 시설물을 둔 건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 저희의 공식적 입장이라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초반 국토부에서 실무적으로 설명 자료를 낸 건 규정의 물리적인 해석을 너무 쫓았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아울러 전국 7개 공항의 위험시설은 즉시 시정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 규명 등을 논의하는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오는 16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특위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측은 첫 회의에서 위원회와 소위원회 구성, 여야 간사 선임 등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당 간사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야당 간사는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맡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6월 30일까지를 활동 기한으로 하는 특위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에 대한 재발 방지와 피해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지난 6일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여드레 만입니다. 이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전 9시 반쯤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쏘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250여 킬로미터 나라가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고요. 분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은 좀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6일에 이어 8일 만이자 올해 들어 두 번째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 6일 도발 직후엔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기만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했지만 북한은 음속의 12배 속도로 날아가 동해상 목표 해역에 탄착했다며 특히 정점 고도를 2차례 찍는 등 변칙 기동성도 보여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고려하면 주일 미군이나
미국령 괌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2달여 만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던 북한이 8일 만에 다시 도발에 나선 건 일단 최근 러시아 파병 북한군에 대한 잇따른 보도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통상적인 훈련 가능성, 성능 개량 시험일 가능성, 그리고 러우 전쟁 파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다양한 보도에 대한 시선 분산, 이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이와 함께 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며 대미 압박을 본격화하는 의도로도 해석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고환율 기조에 국제유가 상승이 겹치면서 국내 휘발유 값이 5달 만에 1,7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전국 주유소에서 파는 평균 휘발유 값은 어제 리터당 1,702.3원을 기록한 뒤 오늘 1,703.4원으로 올랐습니다. 평균 경유값은 리터당 1,552.7원으로 지난해 12월 1,500원을 넘어선 뒤 연일 상승세입니다. SRT 운영사 SR이 내일부터 이틀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번 설 연휴 승차권 예매를 합니다. 먼저 내일은 경부선과 경전선, 동해선을 예매하고 16일엔 호남선, 전라선 승차권을 예매하는데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PC와 모바일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예매 대상 열차는 이달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열흘간 운행하는 SRT의 모든 열차가 대상인데 온라인으로만 가능해 미리 코레일 회원 가입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LA 지역을 강타한 산불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강한 바람을 타고 주택가 인근에서 또 다른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김선중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옆으로 시뻘건 불길이 올라옵니다. 소방 헬기까지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강한 바람을 타고 불이 순식간에 부근 산으로 옮겨 붙습니다. LA 벤추라 카운티 지역에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저녁 7시 45분쯤 이른바 오토 파이어라는 새로운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시속 120km에 달하는 돌풍에 소방당국도 속수무책입니다. 실제 당시 현장 CCTV 영상을 보면 산불이 얼마나 빠르게 번져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축구장 3개의 규모에 달하는 지역을 태웠는데 불이 도로 건너 주택가까지 위협하면서 주변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가방을 맨 빈집 터리범들이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옵니다. 산불 피해 지역 주민 대부분이 집을 비운 사이 범죄도 기승을 부리면서 절도 혐의로 벌써 30여 명이 붙잡혔습니다. 심지어 소방관 복장을 하고 빈집에 들어갔다가 벌미가 잡힌 경우도 있습니다. Today we're here to announce that the promise that we made when we started this, that these criminals would be arrested, they would be prosecuted, and they will be maximally punished, is a promise we are keeping. 절도뿐만이 아닙니다. LA 경찰은 산불을 틈타 모금 사기는 물론 자원봉사를 모집한다며 개인정보를 빼가는 경우도 빈번하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 LA 대형 산불.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다 보니 이런 고육체까지 나왔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까지 산불 진화에 투입된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정갱생부는 죄수 939명이 일시 석방돼 소방당국을 보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죄수들은 방화복을 입고 불에 탈 만한 물건을 치우거나 방화선 구축 등의 작업을 주로 하는데요. 호스 같은 진화 장비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산불 진화를 도우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진압에 직접 투입되면 하루 봉사할 때마다 복역 일수가 이틀씩 줄어듭니다. 또 하루 $10 조금 넘는 우리 돈 약 15,000원 정도의 임금도 받게 되는데요. 다만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인 시간당 $16.5보다는 훨씬 못한 수준이죠. 미국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은 교정당국이 시키는 일을 거부하거나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비판도 제기됩니다. 특히 미국 인권단체들은 적은 임금 등을 이유로 죄수들의 재난 현장 투입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대응할 소방관이 부족해 외국 소방관까지 합류 중인 다급한 상황이긴 하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면서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HMPV 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팬데믹 수준은 아니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이 동시에 퍼지고 있습니다. 독감과 코로나19, RSV라 불리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에 노로바이러스까지 유행입니다. 여기에 HMPV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HMPV는 중국에서 가장 심각합니다.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중국에서 HMPV가 급증하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를 떠올리며 팬데믹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은 곧바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那么人偏肺病毒呢，它并不是一种新的一种病毒，其实已经至少伴随人类几十年的一个时间。那么由于检测手段的这个发展，那么近年来呢，关于人偏肺病毒的报道呢渐多。 세계 각국 의료계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팬데믹이 발생하려면 기존에 유행하던 바이러스의 변이가 유행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또 HMPV가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상황을 우려해 검사가 늘어난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The most severe of the viruses we have today, if you're in a at-risk group, is influenza, and then behind that is RSV and COVID, and probably at the bottom of the list is human metapneumovirus. 문제는 각종 호흡기 질환이 동시에 유행하면서 제때 치료받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또 노약자나 면역력이 낮은 고위험군에는 치명적인 증상을 가져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공수처와 경찰은 역할을 배분하는 등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을 저지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계획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1차 집행 당시 5시간여 만에 빈손으로 철수했던 공수처와 경찰은 재집행을 앞두고 일주일 넘게 전략을 세워왔습니다. 특히 경호처 직원들을 진압하지 못할 경우 또 집행이 무산될 수 있는 만큼 이번엔 대규모 경력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 체포는 공수처가, 경호처 체포는 경찰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세세하게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체포된 경호처 직원들을 수도권 내 경찰서로 나눠 호송한 뒤 따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림으로 인해서 경호처의 어떤 무력 충돌 저지를 의지를 약화시키는 효과도 있고 또 대통령의 임의적인 어떤 소환 조사에 응하는 것들을 이제 유도하기 위한 전략도 있었기 때문에 만약의 상황에 대비는 하고 있지만 위험한 상황은 만들지 않는 게 좋다는 공수처와 경찰의 입장은 여전합니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이라는 법적 절차에 따르도록 유도하는 게 최선이라는 겁니다. 공수처는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과 구상권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심리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영장 발부 과정부터 불법이라며 적법 절차가 회복될 때까진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물리적인 충돌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경호처 내부 동요가 커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 신병 확보의 핵심 변수로 꼽히는 강경파 3인방을 체포해 지휘 체계를 무너뜨린다는 계획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경찰 특별수사단은 대통령 경호처를 흔드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파 수뇌부를 체포해 지휘체계를 무너뜨리고 윤 대통령으로 향하는 길목을 열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선 경호처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3차례 출석 요구 끝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 사직 이후 강경파인 김 차장이 경호처를 지휘하면서 무력 충돌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 이에 따라 경찰은 관저 경내에 진입하면 김 차장 신병 확보에 먼저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경호처의 2인자로 꼽히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가 지휘부 체포를 막을 명분이 없는 만큼 경찰은 이들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면서 저지선을 뚫는 전략을 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강경파 김신 가족부장은
출석 요구에 한 차례 불응해 아직 체포 수순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현장에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최우선으로 체포한다는 구상입니다.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은 경호처 일반 직원들에게는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않으면 선처하겠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경호처 내부에서 동요하는 움직임도 전해지는 가운데 결국 경호처 강경파 수뇌부가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경호처와 경찰, 공수처가 3자 회동을 가졌습니다.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협의했지만 서로 견해차만 확인하고 마무리됐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소총 가방을 들고 헬멧을 쓴 경호처 대응공격팀 CAT가 관저 인근을 서성입니다. 이 모습에 경호처가 무기 사용을 지시받았다는 논란이 제기되며 유혈 사태 우려가 나왔고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방법을 쓰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도 이어졌습니다. 이후 물리적 충돌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자는 경찰 제안에 따라 경찰과 공수처 그리고 경호처는 이른 아침부터 3자 회동을 진행했습니다. 유혈 사태는 막아야 한다며 경호처도 만남을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20분 남짓 이어진 회동은 특별한 성과 없이 견해차만 확인하고 마무리됐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의 안전하고 평화적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경호처는 충돌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며 집행 저지를 공언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번 회동으로 서로 간극을 좁히기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국정조사 특위에선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2차 계엄 시도가 있었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군 인사 간 답변이 엇갈리는 모습도 노출됐는데요.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 군의 추가 출동 시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계엄 다음 날 새벽 1시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뒤 군을 동원하려는 별도 움직임이 있었는지를 따져 물은 건데 당시 계엄 사령관은 그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계엄 사령관은 50 수방사를 통해서 52사단, 56사단 추가 출동인은 파악하라고 02시경에 지시했습니까? 그런 지시한 거 없습니다. 하지만 일선부대 실무자급 인사의 입에선 상반된 답변이 나왔습니다. 같은 날 새벽 2시, 그러니까 계엄 해제 의결 1시간 만에 가용 인원을 파악하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출동 가용 인원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합참으로 보고했습니다. 군이 제2, 제3의 계엄을 준비한 정황이라는 게 야당의 시각인데 여기에 계엄 당시 동원된 부대들이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정보사령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인원 투입을 준비한 시간을 12월 3일 오후 10시로 보고한 것과 달리 5시간 전인 오후 5시부터 차량을 준비한 정황이 있다는 게 대표적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에서 군 동원 관련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군이 외환 유치에 동원됐다는 비판엔 반발도 터져나왔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군의 국토방위 임무를 북풍에 빗대면 모든 게 함몰될 수 있다며 야권 주장과 달리 계엄 선포를 위한 북풍 공작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확성기 방송이라든지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북풍 공작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외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저는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명수 합참의장은 군이 일련의 사태에 활용된 것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국민에게 실망을 드렸다며 사과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비선으로 비상계엄 전반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 노 전 사령관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같은 날 오전 10시에는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도 엽니다. America first. America first.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출범이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기 때와 달리 머스크 등 테크계 거물급들이 정부 요직에 대거 기용됐는데요. 기대만큼 난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지순환 기자입니다. 트럼프 2기 테크업계 선두주자는 단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입니다. 대선 승리를 선언하는 현장에서도 트럼프는 1호 친구 머스크에게 절대적 신임을 보냈습니다. Let me tell you, we have a new star. A star is born, Elon. Now he is. Now he's an amazing guy. We were sitting together tonight. 트럼프 2기 막후 실세로 떠오른 머스크는 정부 효율부 수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ll government spending is taxation. So whether it's direct taxation or all government spending, it either becomes inflation or it's direct taxation. Your money is being wasted, and th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is going to fix that. 이외에도 벤처 캐피털 출신인 벤스 부통령을 비롯해 머스크와 정부 효율부 공동대표를 맡은 비백 라마스와미도 크게 성공한 테크계 인사입니다. 특히 머스크가 공동 창업한 온라인 결제 회사 페이팔 인맥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인공지능 및 암호화폐 정책을 총괄할 차르로 임명된 데이비드 삭스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마이클 크라치오스도 이른바 페이팔 마피아 출신입니다. 나사 국장에 지명된 제러드 아이작맨 역시 머스크가 경영하는 스페이스X의 큰손 투자자입니다. 실리콘밸리와 공화당의 이 같은 협업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서부 캘리포니아주가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이고 테크 업계가 민주당을 주로 지지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글 반독점 사태처럼 바이든 정부 내내 빅테크 기업을 독점 폐해를 일으키는 수술 대상으로 본 것이 문제였습니다. The House investigated for potential anti-competitive violations back in 2020. So Apple, Google, Meta, and Amazon were those four companies. 트럼프 2기 정부 전면에 나선 테크계 거물들. 인공지능과 암호화폐, 그리고 우주, 바이오 등 첨단 기술 정책에 새 판을 짤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성 훼손 우려가 큰 이해상충 문제나 미국 우선주의, 마가 진영과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지 트럼프 2기 개혁의 성패가 갈릴 전망입니다. YTN 지순한입니다. 임기 종료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인공지능 개발을 막기 위해서 제3국 우회로를 차단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규제안은 세계 각국을 3등급으로 구분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18개 동맹국은 무제한 AI 반도체를 구매할 수 있고 중국, 러시아, 북한 등 20여 개 우려 국가는 수출이 전면 금지되는 건 지금과 같습니다. 새로운 내용은 나머지 국가들입니다.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100여 개 나라는 향후 3년간 AI 반도체 5만 개만 수입할 수 있는 제한을 둔 겁니다. 중국이 제3국을 통해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세계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당장 수출 물량이 줄어들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규제가 중국의 위협을 억누르지도 못하고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만 약화시킬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규제안을 발표했지만 실행은 다음 주 들어설 차기 행정부에 달린 만큼 이제 시선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반도체 규제가 초당적인 합의로 이루어졌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don't think that he will disrupt the great work we've done on the CHIPS program. And the reason I say that is because, number one, it's very successful. 하지만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업계는 바이든식 규제 철폐를 주장하며 트럼프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
다음 주 취임할 트럼프 당선인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쿠팡의 배송 업무 자회사인 쿠팡 CLS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대대적인 종합 근로감독을 벌였습니다. 지난해 야간 배송기사가 갑자기 숨지며 불법 파견 등의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이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쿠팡 야간 배송기사였던 정슬기 씨가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근로계약 없는 특수고용직 신분이었지만 쿠팡 CLS 업무 지시로 볼만한 SNS 메시지들이 확인돼 불법 파견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람을 연료로 사용하는 로켓 배송을 멈추십시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클렌징을 그만두십시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쿠팡 배송기사 불법 파견 여부를 확인하러 본사와 배송캠프, 택배 영업점을 대상으로 한 달여간 근로감독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불법 파견으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쿠팡 CLS나 영업점으로부터 배송 경로나 순서 등 지시를 받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파견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숨진 정 씨를 포함해 배송기사 1,200여 명의 SNS 메시지도 면밀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량 안내와 입출차, 배송 물품 확인 등이 90%, 9.6%는 배송 독려 혹은 지원이 가능한지 묻는 대화였는데 이 역시 도와줄 수 있겠어요 같은 내용이었다며 강제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함께 이루어진 쿠팡 CLS에 대한 산업안전, 근로조건 감독에선 위반 사항이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쿠팡 CLS 위탁업체 등에서 물품 소분 업무를 하는 일용직 근로자 350명의 가짜 프리랜서 계약이 확인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8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또 컨베이어 작업 발판 미설치와 산업재해 늑장 보고 등 9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돼 4건을 사법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배송기사들이 과로사 원인으로 계속 지목해온 무리한 야간 노동에 대해선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쿠팡 CLS 배송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기준 충족을 못하면 위탁 물량을 줄이는 클렌징 제도나 대리점 재계약 평가지표 같은 과로와 고용 불안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 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도 노동부가 쿠팡 택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은폐하고 회사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이번 근로감독으로는 택배기사 과로사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강원도 춘천 의암호에서 일어난 선박 전복 사고, 윗선의 작업 지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는데요. 1심에서 담당 공무원 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2020년 8월 춘천 의암호에서 선박 전복 사고가 났습니다. 장마철 댐 수문이 열린 채 줄이 풀려 떠내려가는 인공 수초섬을 막으려다 배 3척이 뒤집혔습니다. 시청 공무원과 기간제 직원, 경찰관과 수초섬 제작업체 관계자 등 8명이 물에 빠져 2명이 구조되고 5명은 숨졌습니다. 나머지 1명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사고 이후 가장 큰 논란은 당시 호우특보가 내려지고 하류에 댐 수문이 열린 가운데 과연 윗선 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있었다면 누가 내렸는지 여부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사고 이후 21개월간 수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시청과 업체 측 현장 실무진이 모두 숨졌고 공식 문서도 없는 상태에서 작업 지시 여부는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결국 춘천시 환경재난부서 관계자 7명과 업체 책임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는데 사고 당시 작업 중단과 적극적인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재판은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피고인 모두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부가 직접 현장 검증에 나섰고 출석한 증인만도 20명이 넘었습니다. 결국 1심 법원은 재판 시작 2년 8개월 만에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치단체와 업체 측 역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오랜 시간 고통 속에 살고 계실 유가족들에게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일단 판결 자체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법리에 아주 충실한 판단이었고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재판부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만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증거도 없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형사 처벌할 수는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포로들을 처형하고 성고문을 자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생포한 북한군 포로 2명의 문제도 주목받았습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러시아군 포로였던 우크라이나 군인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굶었는지 피골이 상접했고 신체 일부가 썩어들어가는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y fellow prisoners of war and I endured systematic torture during detention. It includes severe and inhumane treatment, brutal beatings. 미국은 러시아가 포로들에게 비인간적인 삶을 강요하고 있고 처형은 물론 성고문까지 자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Russia's abuses against detained Ukrainians to include physical, psychological, and sexual torture. Russian forces continue to regularly torture and kill Ukrainian POWs. 러시아는 오히려 러시아군 포로들이 고문당하고 처형당했다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They were subjected to torture or inhumane treatment. 14 of them were subjected to sexual violence. 이런 가운데 최근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북한군 포로 2명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These two wounded North Korean soldiers indicated that they were even unaware of being deployed for the war against Ukraine.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자국군 포로와 북한군 포로 교환을 제안한 만큼 이 문제도 국제적인 관심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북한군 포로 신병 처리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물론 한국과 북한까지 얽혀 있는 데다 여러 가지 법적, 절차적 문제까지 걸려 있어 난해한 고차 방정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에 탁구 금메달리스트 출신 행정가 유승민이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을 저지하며 깜짝 당선됐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유승민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공표합니다. 어차피 회장은 이기흥이란 예상을 깨고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이 우리나라 스포츠 대통령에 뽑혔습니다. 총 1,209표 가운데 417표, 34.5% 득표율로 유승민 당선인이 꽃다발을 목에 걸었습니다. 3선에 도전한 이기흥 회장이 379표로 2위, 강태선 서울시 체육회장이 215표로 뒤를 이었습니다. 현역 회장의 탄탄한 지지세에 역대 최다 6명의 경쟁을 뚫고 유당선인은 체육인들의 변화를 향한 열망을 잘 모아냈습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던 만리장성 중국 왕하오를 꺾은 올림픽 금메달과 뒤늦게 뛰어든 IOC 선수위원 당선에 이어 또 한 번 짜릿한 반란을 일군 겁니다. 저의 진정성을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심기일전했고요. 지금 당장의 어떤 기쁨보다는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빠르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68개 종목을 직접 체험하는 맞춤형 영상으로 정성을 보였고 동시에 43살 젊음과 체육인 정체성까지 두루 알린 게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체육단체 자립성 확보와 보상제도 강화 등 밀착형 공약을 내세운 유승민 당선인은 앞으로 4년 몸이 부서져라 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어떤 정책도 생계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미래의 희망과 설레임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현직 IOC 위원 간판에도 사법 리스크 악재를 떨치지 못한 이기흥 회장의 8년 집권이 끝나고 이제 유승민 시대가 막을 올렸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LA 다저스맨이 된 김혜성, 개막 엔트리 진입을 첫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편한 점퍼 차림으로 공항에 도착한 김혜성. 인형을 든 어린이까지 미국으로 떠나는 김혜성을 직접 보고 카메라에 담기 위해 수많은 팬들이 모였습니다. 야구 선수로 큰 꿈을 이룬 첫반. 그러나 치열한 경쟁을 펴놓은 김혜성의 올해 첫 번째 목표는 개막 엔트리 진입. 그것을 위한 매력 발산입니다. 일단 첫 해고 도전하는 자리니까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장점을 내세워가지고 매력 어필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많은 돈을 포기하고 다저스를 선택한 이유는 마음이 끌려서였습니다. 포스팅 신청하고 제일 먼저 연락 주신 게 다저스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팀 동료가 된 오타니어는 벌써 친분을 쌓았고 한국어로 일단 인사를 항상 해주셨고 그래가지고 저도 분발해서 일본어 공부를 좀 하면서 대화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라이벌 팀으로 상대하게 될 옛 동료이자 친구인 이정우와는 선의의 경쟁을 다짐했습니다. 만약에 상대팀에 정우가 타석에 있다면 똑같은 마음으로 그냥 저는 항상 다 잡는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우 것도 다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성은 애리조나 글렌데일에 있는 다저스의 스프링 캠프에 합류합니다.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없는 김혜성에겐 훈련부터 생존 경쟁의 시작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런던 올림픽 신화의 주역, 전 축구대표팀의 구자철 선수가 18년 동안의 프로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구자철의 축구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시 한국 최초로 메달을 딴 2012 런던 올림픽입니다. 다만 그가 뽑은 최고의 순간은 축구화를 신었을 때가 아닌 일본을 꺾고 동메달을 걸기 위해 시상대에 오른 때입니다. 대표팀 숙명과도 같은 한일전의 무게감을 더는 순간입니다. 3대0으로 졌었을 때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단 한순간도 잊지 못한 채 이제 다음 한일전 때 내가 지면 다시는 내가 진짜 축구를 그만두겠다. 반대로 가장 아쉬운 시간은 언제일까? 저조한 성적과 갖은 논란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아야 했던 2014 브라질 월드컵 때입니다. 사회적 책임이란 묵직한 말로 그때를 기억하며 울먹일 정도입니다. 이 월드컵이라는 대회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사회에 덕을 볼 수 있었던 그런 분들에게 돌이켜보면 너무 책임감이 없지 않았나. 대표팀 대들보이자 8년간 독일 프로 무대 경험까지 쌓았던 구자철은 이제 축구화는 벗지만 유니폼은 계속 입습니다.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 제주 어드바이저로 활동합니다. 축구 인생의 끝이 아닌 이막의 시작을 알린 그가 축구 꿈나무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짜 너무나도 갖고 싶은 목표를 먼저 책상에 앉던 저처럼 별을 보면서 얘기를 하던 자기의 꿈을 한번 그려볼 만한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YTN 이다운입니다. 프로배구 여자부 정관장이 창단 이후 첫 10연승을 달성했습니다. 정관장은 IBK 기업은행과의 원정 경기에서 세트 점수 3대2로 승리했습니다. 아시아 쿼터인 메가가 양팀 최다인 44점으로 펄펄 날았고 부케리치도 25점으로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승점 2를 추가한 정관장은 2위 현대건설과의 격차를 5점으로 좁혔습니다. 남자부 경기에선 우리카드가 개인 최다인 28점을 올린 알리를 앞세워 한국전력을 3대2로 힘겹게 꺾었습니다. 우리카드는 4위로 올라섰습니다. 프로농구 선두 SK가 최하위인 정관장을 잡고 8연승을 달렸습니다. SK는 정관장과의 홈경기에서 84대 69로 승리했습니다. 프로농구 최고의 외국인 선수인 원희가 29점에 16리바운드, 10어시스트로 시즌 세 번째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며 팀 승리에 앞장섰습니다. SK는 8연승을 달리며 리그 선두를 굳건히 지켰고 정관장 상대 시즌 전승 행진을 4경기로 늘렸습니다. DB는 한국가스공사를 80대 68로 물리치고 2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다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지난주처럼 강력한 한파 수준은 아니지만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7도가량 낮아지겠고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1도까지 곤두박질하며 상대적으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영하 1도, 체감 온도는 영하 5도에 머물며 종일 춥겠습니다. 또 추위 속에 제주도는 종일, 충남과 호남 서부에는 오전까지 눈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지역과 이미 약하게 눈비가 내린 중부지방에서는 도로에 빙판이나 살얼음이 만들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 운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다른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6도, 대전 영하 5도로 예상되고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도는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대전 1도, 광주 2도, 대구 3도에 머물겠고 체감 온도는 대부분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내일보다는 덜하지만 주 후반까지 예년 수준의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고 모레는 중서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또다시 눈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나이트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